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원달러 흐름이 좀 안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불안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모습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달러하고 금리 흐름이 또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통화정책회의가 시작되고 있죠.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끝났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하고 BOJ 통화정책회의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은 대강 12월이 마무리된다. 올해 글로벌 자산시장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해서 그게 조용히 마무리된다라기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는 양상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들어서면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원달러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세 한번 보시죠. 주간 시장하고 야간 시장 흐름 합한 겁니다. 한번 튀었다가 아래쪽에 거래량 보면 많은 때가 주간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야간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고요.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하는 이 모습은 주간 시장, 야간 시장, 주간 시장, 야간 시장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난 주말 야간 시장에서 1434원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뭐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랐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달러 인덱스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원달러가 상승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 레벨보다 이 추세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추세가 꺾이지가 않고 있다라는 모습, 다음 주 초에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쪽의 수급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건 주간 시장의 거래만 집계된 건데요. 12월 초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다가 그 뒤로 약간씩 좀 줄어들죠, 매수량이. 근데 지난주 후반에 들어서 다시 또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건 일간 동향이고요. 이걸 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로 집계하고 있는데 최고치가 11만 3천 계약 12월 5일에 기록했고요. 그 이후로 좀 줄어들어서 6만 계약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지난 주말에 좀 늘어나서 7만 8천 계약 가까이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계약당 뭐 한 1,000만 원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금액으로 환산시켜봐야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외환시장에 비하면은. 그런데 미국 달러 선물에 개입하는 그 유출입되는 거래는 거의 뭐 일정한 수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흐름을 좀 참고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금액보다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의 흐름을 보자라는 그 차원입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많이 샀다가 약간 털어내고 다시 사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흐름은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인 흐름이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입된다 하더라도 이젠 또 해외 쪽 흐름을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또 통화정책하고 맞물리고 금리하고 또 연동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ECB는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하를 했고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4.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ECB가 금리를 내리는 그 모습은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의미인데, 통화정책 회의 때 나온 자료 한번 살펴보면은 성장률이 좋지가 않아요. 올해가 0.7% 전망되고 내년이 1.1%, 2026년까지 좀 올라가는데 그래봐야 1.4%고 전망치가 또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망을 하는 이 수치가 절대 수치도 높지 않을 뿐더러 계속 전망을 할 때마다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2027년에는 2026년보다도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요. 우리가 유로하고 달러 흐름을 비교할 때 결제 시스템에서 유로가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달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그러한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러 결제 비중이 좀 낮아지면서 다른 통화 비중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이 달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란 게 있잖아요. 무역 거래도 거기 포함이 될 수가 있을 테고요. 각종 외환 거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그 흐름에서 달러로 결제되는 그 비중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달러 인덱스 강세, 달러 가치의 강세하고도 또 연동이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게 과연 줄어들까? 최근에 나타났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미국 달러에 도전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임식을 지나면은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던 것이 사실인데 트럼프 일기 때하고 지금하고는 약간 좀 분위기가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한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까지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달러 흐름이 좀 불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부담을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는 금리도 마찬가지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난 주말에 4.4% 기록했습니다. 이게 좀 빠지다가 저는 이 4%만 이번에 좀 내려가 봐라. 남은 국채 좀 이익 실현하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또 못 가는 모습입니다. 4.2% 이하로 내려가자마자 다시 또 올라오는 그 모습 보였는데 달러 강세하고 연동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금리만 따로 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FOMC 회의 때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CME 패드 워치틀로 놓고 봤을 때 내년 말 기준으로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370에서 4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425에서 450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 말까지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 회의 일정을 놓고 봤을 때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8번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8번 중에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국채시장 쪽에서 아래쪽으로 금리를 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를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인하폭도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375에서 400 정도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10년물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이 위에서 그러니까 4% 위에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리 인하를 여기까지 한 다음에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요. 여기서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금리는 박스권이 상향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에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할 텐데 그때 재정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축소시킨다라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 축소시킨다라기보다는 달러를 글로벌 시장에서 흡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쪽을 자극시킬 요인은 더 강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얘기 또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를 반영해서 아틀란타 페드에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추정하는 테일러 룰 유틸리티 보면은 12월 12일에 나타난 그 경제 지표를 넣어서 추정치를 뽑아보면 4.19에서 6.08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제가 이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주목하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4분기에 뽑은 수치들을 놓고 봤을 때 11월부터 12월 12일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단도 올라가고 상단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금리를 추정할 때 아래쪽도 그렇고 위쪽도 그렇고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예전에는 하단은 4.07%를 봤었는데 12bp나 올라간 거죠. 한 달 사이에.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는 25bp가 올라간 겁니다. 이 범주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경제 지표를 케이스별로 입력시켜가지고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지표도 계속 변동이 되고 또 추정치도 계속 변동이 되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세가 이제 예전하고는 달라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금리가 계속 하향 추세로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375에서 400을 기록할지 그거보다 약간 확률이 낮지만 400에서 425 확률도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27%니까요. 그런데 다른 나라 금리를 비교해 보면 이게 적지 않은 금리죠. 우리하고 비교해 볼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RP 금리로 해서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 RP를 사면은 낮은 경우가 한 2.3% 정도 되고 좀 높게 주는 데를 보면 한 2.6%까지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달러 RP 금리를 놓고 봐도
낮은 경우가 3%뭐 이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높은 쪽을 보면은 4%까지 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채의 경우는 미국 시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금리 수준이 통화가 이동할 만큼의 적지 않은 금리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금리 때문에 뭐 달러 유출이 나타나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 목표치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도 안 내려오는 것이고 당연히 2년물 금리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붙어 있을 테니까 이보다 내려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머징이나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경제 상태가 안 좋은 나라들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달러 유출 속도가 예전보다 좀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 봐야 될 테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달러 강세 흐름 이 점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벤트성 성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펀드멘탈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은 인위적인 환율 개입으로 막을 수 있는 그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흐름이 안정되려면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흐름하고요. 금리 수준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어떤 자산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볼 때 미국 시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걸 봐야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금리 레벨을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을까. 만약에 금리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현재 레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가늠해야죠.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4.4 정도 이 정도에서 약간 좀 더 올라가 봐야 정고점 4.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장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을 텐데 FOMC 회의 때 과연 점도편 또 어디를 어떻게 찍을지 그것도 또 한번 우리가 이 변화 요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며칠 안 남은 FOMC 회의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달러 흐름 자체는 지금 ECB 같은 경우가 좀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뒤에 붙어있는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1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끌어내린다라기보다도 이것을 좀 안정시키는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 복귀하고 있다. 이 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틀담 성당 리오프닝이요. 파리 행사에 참여했었던 그 모습입니다. 취임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이미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해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취임 이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분이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미국 재정 흐름에 대한 전망이요. 이 자료는 달라스 패드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이 위에 초록색이 가계 부문의 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라색이 기업 그리고 붉은색이 미국 전체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축이 가계 부문하고 기업 부문은 플러스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그것이 재정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부문요. 가계, 기업, 정부 재정이요. 이 세 부문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한다면 가계나 기업 쪽에서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죠. 감세 정책을 쓴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기업 쪽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테고요. 가계 부문은요. 이미 양극화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돈을 뺏어오려면은 유동성을 흡수하려면은 상위 계층 쪽에서 유동성을 빼와야 되는데 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 가계 부문에서 유동성을 빼오면은 하위 계층이 부실화됩니다. 근데 그 부실화 정도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가계 쪽에서 빼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정적자 축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해외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정책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해외 유동성을 흡수하고 해외 쪽하고 연동되는 그 유동성을 끌어와야지만 재정 적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해외 쪽의 약한 고리 쪽에서 내년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어디가 또 타겟이 될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살펴볼 때 트럼프 정부는 동맹 쪽에서도 유동성을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달러 위기를 겪는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년 이후 트럼프 정부 때 일정 부분의 달러 유동성이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그건 제가 일론 머스크 X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해외에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게 해외 원조를 많이 하는 10개 나라입니다. 맨 위에 미국이 있고 그 이후로 유럽이 있고 UN 펀드도 있고 뭐 하는데 일본도 있고요. 나머지 9개의 나라를 다 합쳐도 미국만큼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부실하고 재정 적자도 크고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서 이런 재정 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관장할 이 도지란 부처에서 이런 원조 금액을 줄이자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관세고 뭐고 이런 무역하고는 상관없이 원조 금액이라는 점에서 미국 하기 나름이죠. 이걸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겠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점도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산시장이 조용하게 12월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트럼프는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부 활동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미 활동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트럼프가 세계 무대에 이미 등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지나갔고요. FOMC 회의하고 BOJ 통화정책회의가 남았는데 이거 지나면 당연히 완전히 파장 분위기가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이기 때문에 이때는 큰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가면 얘기가 틀려질 것 같아요. 1월 20일이 트럼프 취임식이고요. 그 뒤로 또다시 통화정책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순서가 좀 바뀌죠. BOJ, FOMC 회의, 22 통화정책 회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미국 재무부가 재정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게 아마 13일부터 정도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젠다가 나오고 회의가 본격화되는 거는 트럼프 취임 이후가 될 테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1월 초 바로 지나자마자 시장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분이 주도하겠죠. 옐런 장관 후임으로요. 그런데 옐런 장관이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뿌렸다. 그래서 미국 재정을 악화시키고 양극화가 나타났다. 그런 단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분은 과연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 그게 미국 안에서 유동성을 관리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해외 쪽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그런 정책으로 간다면은 이 얘기 자체가 틀려지는 것이죠. 재무부하고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협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분 포지션이 옐런보다 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대부분이 IB고 금융권 회사입니다. 이분이 금융권에 몸담고 있었던 분이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헤지펀드 쪽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이분이 합쳐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옐런보다 더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년 1월에 시장에 반영되는 그 강도하고 속도에서 예전과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은가? 전 그게 걱정된다. 그 점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되는 글로벌 자산시장 자체가 2024년보다 더 그 디커플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우려된다.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FOMC 회의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